273페이지 섹션 3이네요. 그 네트워크 스캐닝입니다. 네트워크 스캐닝. 이제 공격, 스캐닝도 공격 일종이니까요. 자. 네트워크 스캐닝. 스캐닝은 상대 측 호스트가 살아있는지 또 다운이 됐는지 업이 되는지 다운했는지 알 수 있지만 포트가 열려 있는지 또 닫혀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사용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죠. 자, 계획 보세요. 얻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실행되고 있는 TCP, UDP 서비스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스캐닝 툴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시스템의 기종도 알 수 있어요. 시스템의 기종도. 그리고 운영체제의 종류, 윈도우즈를 쓰는지, 유닉스를 쓰는지, 또 리눅스를 쓰는지. 그 다음 IP, 도메인 등 네트워크의 정보들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 그 종류 및 특징, 포트 스캐닝. 알려진 IP소를 사용하여 공격 대상 시스템의 서비스 포트 상태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포트 스캐닝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또 포트 스캐닝을 해서도 안 돼요. 이것도 하나 이제 법에 저촉되는 거죠. 불법입니다. 스캐닝 자체도 이제 불법이에요. UDP 포트 스캐닝. 특정 TCP 플래그의 설정에 패킷을 전송하고, UDP가 아니라 TCP 포트 스캐닝. 특정 TCP 플래그를 설정하여 패킷에 전송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 6개의 TCP 플래그가 있죠. 포트가 닫혀 있을 경우에는 리셋 에크 패킷을 수신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커넥트 스캔 또는 신, 핀, 널, 엑스마스 스캔 등이 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 UDP 포트 스캐닝이 있습니다. 공격 대상 시스템의 포트를 목적지 포트로 하여 UDP 패킷으로 전송을 해서 응답 상태를 보고 포트가 오픈되어 있는지 또는 클로즈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오픈되어 있을 때는 응답이 없고 클로즈되어 있을 때 ICMP Unreachable Message 패킷이 나온다. 중요하죠. 이런 것들. 응답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 다음 포트 스캐닝 유형 및 그 도구 했을 때 다중 취약점 스캔하는 세인트, S스캔 2K 또는 베스스캔, M스캔, 멀티스캔입니다. 특정 취약점 스캔, CGI 스캔, 윈스캔, RPC 스캔, 유닉 스캔, 또 Nmap, 스텔스 스캔, 네트워크 구조 스캔, 파이어워크, Nma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있다는 것만 먼저 알고 중요한 것들은 뒤에 설명이 드립니다. 자, 274페이지 이제 포트 스캐닝이 나옵니다. 포트 스캐닝. 뭐가 나오죠? 포트 스캐닝. 포트 스캔이 나옵니다. 포트를 스캐닝하죠. 자, 오픈 스캔이라는 거는 오픈 스캔이라는 건 뭐냐? 상대 측 서버와 연결을 완전히 설정을 하고, TCP니까 TCP 3웨이 핸드쉐이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스타블리시, 연결이 완료된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오픈 스캔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TCP 오픈 스캔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TCP 커넥트 스캔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연결된답니다. TCP 프로토콜의 3웨이 핸드쉐이크를 이용하여 포트에 완전히 TCP 연결을 맺은 후에, 그리고 대상 포트, 패킷을 전송하여 SYN 에크를 받으면 오픈 상태, 리셋 에크를 받으면 클로즈 상태라는 거. 이렇게 되면 딱 걸리죠. 상대 측 서버에 로그가 기록이 되죠. 접속자의 로그가 기록되기 때문에 오픈 스캔은 딱 걸립니다. 속도가 느리고 상대 측 시스템의 로그가 기록이 남는다. 딱 걸린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가 하프 오픈 스캔입니다. 하프 오픈 스캔입니다. 얘는 다른 말로 그래요. TCP 연결된다고 해서 커넥트 스캔. 얘는 하프 오픈 스캔인데 얘는 씬 스캔입니다. 씬 패킷으로 봐요. 씬 스캔. 씬 스캔이 하프 오픈 스캔에 해당되는 거. 오픈 스캔은 TCP 커넥트 스캔, 하프 오픈 스캔에는 씬 스캔이 포함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하프 오픈 스캔, 씬 스캔이다. 완전한 TCP를 맺지 않고 하프 오픈 연결을 통하여 포트의 오픈 클로즈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TCP 커넥트 스캔과는 달리 시스템 로그가 기록되지 않는다. 시스템 로그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시스템 로그가 기록되죠.
기록. 딱 걸린다는 얘기죠. 얘는 시스템 로그가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프 오픈셋, 반절짜리 오픈스캔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스캔 속도가 TCP 커넥트 스캔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왜? 연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연결을 완전히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스텔스 스캔. 얘가 중요하죠. 세 번째, 스텔스 스캔. 얘가 중요합니다. 이 스텔스 스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핀 스캔, 플래그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널 스캔, 그 다음 엑스마스 스캔. 크리스마스 스캔이에요. 엑스마스 스캔. 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일단 먼저 기록하고, 핀 스캔 같은 경우는 TCP 플래그에 핀 활성화하여 대상 포트로 패킷을 전송을 한다. 그 다음에 널 스캔 같은 경우는 TCP 플래그를 모두 비활성화해요. 그러니까 6개의 플래그를 텅 비워가지고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포트로 패킷을 전송하고. 엑스마스 스캔은 크리스마스 트리 스캔이죠. TCP 플래그에 핀 얼전트, 그죠? 그 다음 푸시 활성화하여 대상 포트로 패킷을 전송한다. 자, 신 스캔 같은 경우는 신 플래그만 설정을 해서 보내겠죠. 엑스마스 스캔은 어떻게 해요? 종합 선물 세트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개, 그 6개의 플래그 중에서 여기 뭐 얼전트라든가 푸시라든가 이런, 핀이라든가 이런 패킷을 설정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엑스마스 스캔. 이 세 가지 스캔이 스텔스 스캔이라는 것도 기억하죠. 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다음 중에 스텔스 스캔인 것을 다 모두 골라라. 또 써라. 성격이 같은 것만 골라라. 뭐 응답도 뭐 나오겠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 세 가지 보세요. 포트가 클로즈 상태면 리셋 패킷이 들어오고 오픈 상태이면 무응답입니다. 무응답. 얘네들 응답이 상당히 중요해요. 응답이. 지금 TCP 오픈 스캔 같은 경우 커넥트 스캔은 어떻게 해요? 열려 있으면 에크가 돌아오고 닫혀 있으면 리셋이 돌아오게 되죠. 거기에 신 스캔 한번 보세요. 왜 오픈 스캔 보세요. 대상 포트를 신 패킷을 전송하여서 신 에크를 받으면 오픈. 신 에크가 돌아오죠. 신 에크. 그 다음에 리셋 에크가 돌아간다. 리셋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이 응답이 중요합니다. 이거 응답도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오픈 클로즈. 이따가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프 오픈 스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아, 어드밴스드 스캔 이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얘네들. 그 다음 스캔 도구별 특징, N맵, 네트워크 맵이라고 해서 아주 막강하죠. 이거는 뭐 윈도우즈에서의 뭐 요즘엔 뭐 젠맵이라고 이제 윈도우즈용 버전이 나오는데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N맵 막강합니다. 예, 가든 뭐 레이언에서 만들어졌다는 보안 스캔. 이거 N맵도 스텔스 스캔입니다. 가능하고요. 컴퓨터 서비스들을 찾을 때 쓰이며 네트워크 지도를 만듦. 그래서 N맵, 네트워크 맵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탐지 프로토콜로 자신에 관여하지 않는 수동적인 서비스들도 탐지가 가능하다. 아주 막강합니다. 파워풀해요. 호스트, 포트, 버전, 운영체 등 다양한 정보를 스캔 가능하고 점검 취약점 항목, TCP 스캔, 스텔스 스캔, 그죠? 핀 스캔, 널 스캔, 엑스마스 스캔, TCP 엑스마스 스캔, TCP 윈도우즈 스캔, 또 UDP 스캔 등의 점검 기법 제공한다. 그러니까 거의 N랩으로 스캐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설치해서 한번 해보세요. 윈도우즈에서는 젠맵이라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N맵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 M스캔은 멀티스캔입니다. 네트워크의 블록 전체를 스캐닝하여, 그래서 멀티스캔입니다. 하여 전체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한 번에 스캐닝할 수 있는 멀티스캔. 점검 취약점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윈게이트라든가 PHF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스캐닝 종류 및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6번에. 스캐닝 종류 및 특징. 스텔스 스캔이라는 거면 상대 측 서버에서
그 스캐닝 하는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닉 스캔이라고 그래요. 은닉 스캔. 여기서 TCP fin 스캔이 있어요. 여기에 또 플래그가 나오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스캐닝할 때 이 TCP 플래그를 전송하게 되죠. TCP 플래그 6개는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TCP 플래그. TCP 헤더에 보면 이 TCP 플래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urgent, 그죠? RG라고도, RGT라고도 하고, URG라고도 하고, 끝에서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SYN. 그 다음, ECK. PUSH. 그 다음, RESET. 그 다음, FIN 종료. 이렇게 해서 6개 이 플래그는 꼭 기억을 하라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앞에 네트워크서부터. 얘를 이용해서 지금 스캔을 하는 거죠. 월전트, 긴급한 정보를 전송할 때 세팅을 하고, 얘는 요청을 할 때, 접속 요청을 할 때, 얘는 응답. 얘는 어떤 밀려있는 패킷을 강제로 전송할 때도 필요하고, 빠르게 전송할 때도 필요합니다. 빠른 전송할 때도. 리셋은 초기화. FIN은 종료 메시지를 보낼 때 FIN 패킷을 세팅해서 보내죠. 근데 얘네들을 담아서 지금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6개 이 플래그는, TCP 플래그는 꼭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야. 자, 스캐닝 보세요. TCP FIN 스캔입니다. 그 얘기는, 자, 이 FIN 플래그를, 패킷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대상 시스템에 FIN 패킷을 전송을 한다는 겁니다. 주로 유닉스 기반 TCP/IP 스택에서 사용을 하고, 자, 오픈되었을 때는 무응답이고 클로즈 되었을 때는 리셋이다. 이건 뭐냐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스텔스 스캔일 때 이겁니다. 자, 스텔스 스캔이었을 때 포트가, 자, 포트가입니다. 포트가 오픈되어 있을 때와 클로즈 되었을 때의 이 응답. 이거 계속 시험에 나오죠. 이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죠? 오픈되었을 때는 뭐예요? 무응답입니다. 스텔스 스캔에서는 무응답. 클로즈, 포트가 닫혀 있을 때는 리셋 패킷이 돌아와요. 리셋 패킷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몇 번 시험에 나왔죠, 지금. 그 계속, 몇 번이 아니라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 시험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포트. 이것까지. 그죠? 포트가 오픈되었을 때, 포트가 오픈되었을 때와, 그죠? 클로즈 되었을 때에, 오픈되었을 때는 무응답, 클로즈 되었을 때는 리셋. 뭐 했을 때? 스텔스 스캔. 특히나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포트, 오픈.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뭐, TCP 오픈 스캔 같은 경우는 오픈됐을 때 시네크가 돌아오고, 클로즈 되었을 때 리셋 패킷이 돌아오죠. 리셋 에크, 자, 시네크, 리셋 돌아오고, 그 다음 하프 오픈 스캔은 뭐 없고, 스텔스 스캔은 포트 오픈 시 무응답, 클로즈 되었을 때, 닫혔을 때 리셋이 돌아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TCP 엑스마스 트리 스캔, 다 지금 스텔스 스캔 얘기하는 거죠. 오픈되었을 때 무응답, 클로즈 되었을 때 리셋. 보면 그 엑스마스 보세요. 대상 시스템에 FIN, urgent, push, ECK, 리셋 다 담아서 보내는 거야. 그 플래그 6개를 다 담아서. 그래서 엑스마스 종합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다 담아서. 당연히 FIN일 경우는 FIN만 담아서, 널일 경우는 비어서, 엑스마스일 땐 얘네들 다 담아서 전송을 한다. 그래서 포트를 스캐닝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텔스 스캔, 은닉 스캔이라고 합니다. 은닉 스캔이라 하면 상대 측 서버에 내 접속 스캐닝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TCP 널 스캔, 대상 시스템의 모든 플래그를 뭐요? 지운, 비운 널 패킷을 보낸다. 이 6개 플래그를 다 비워서 보내는 겁니다. 비워서 스캐닝을 한다는 얘기죠. 잘 기억을 하세요. 당연히 여기에도 오픈되어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무응답, 닫혀 있을 때는 리셋 패킷이 돌아온다. 공통적입니다. 스텔스 스캔의 응답,
오픈, 클로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오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스캐닝. 왜? 모든 공격의 첫 번째가 스캐닝 아닙니까? 정보 수집. 포트가 열려있는, 포트가 닫혀있는데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닫혀있다면 우회를 하든가 다른 포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격 작업의 준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보면 TCP 씬 스캔이 있습니다. 씬 패킷을 보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프 오픈 스캔이죠. 하프 오픈 스캔. TCP 씬 스캔. 자, TCP 씬 패킷을 전송하여 접속을 시도하고 포트가 열리는 경우 응답 패킷인 CNEC가 이에 대해서 리셋 패킷을 전송하여 정상적인 TCP 3웨이 핸드시키를 연결을 맺지 않는 스캔이다. 그래서 하프 오픈 스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프 오픈 스캔. 반절짜리. 연결을 완전히 이루지 않으면서 포트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문만 똑똑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네 그러면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죠? 응답이 없으면 닫혀있는 거로 그냥 기대한다. 그냥 반절짜리 스캔. 하프 오픈 스캔이라는 거고. 그랬을 때 대상 시스템의 신 패킷을 대신 에크 패킷을 전송을 한다. 신 에크 패킷은 다섯 번째 신 에크 패킷입니다. TCP 에크 패킷, 에키 스캔. 대상 시스템의 신 패킷 대신에 에크 패킷을 전송한다. 이 중에 6개 중에 에크를. C는 신을 전송하는 거고 그대로. 자, 다수의 패킷 필터링 장비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세션은 허용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세션을 허용한다는 이 점, 그 취약점은 아니죠. 다 연결하죠. 에크를 받았으니까. 개혁 방화벽 정책을 설계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는 필터, 언필터들을 확인을 하고, 오픈되어 있느냐, 닫혀 있느냐, 여러분들 확인하면 됩니다. 오픈되어 있을 때는 리셋. 그 다음, 닫혀 있을 때는 리셋 에크가 돌아온다는 거. 그 다음 여섯 번째, TCP RPC에 끼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그러는데, 유닉스 시스템에 적합한 스캔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TCP UDP 포트에서 RPC 포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버전 등을 탐지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선 RPC 프로그램이라든가 널 커맨드를 계속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스캔이라는 걸 하십시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1억 분의 1입니다. 1억 분의 1. 그 다음에 나온 게 277페이지에 이제 UDP 스캔이 나옵니다. 자, UDP 스캔이 나오는데, 자, 스텔스 스캔과 UDP 스캔이 유사합니다. 여섯 번째, 지금 특징을 하고 있죠. 근데 얘를 살짝 지워볼게요. 살짝 지우고, 지금 UDP 스캔이 나와 있죠. 일곱 번째 UDP 스캔이 나왔네요. UDP 스캔이 나왔어요. 얘도 포트에 대한, 이 포트에 대한 오픈이냐 또는 클로즈냐 요거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포트가 UDP 스캔이었을 때 이 포트가 오픈되었을 때와 또 클로즈, 닫혀 있을 때를 보자. 오픈되었을 때는 똑같이 UDP 스캔도 스텔스 스캔처럼 중요합니다. 왜? 오픈되었을 때가 같아요, 상태가. 얘도 뭉답입니다. 포트가 오픈되었을 때는 UDP 스캔도 뭉답이야. 그런데 닫혀 있을 때가 달라요. 닫혀 있을 때는 뭐냐면 ICMP 언리처블 패킷이 돌아옵니다. ICMP 언리처블 패킷이 돌아온다. 닫혀 있을 때. 비교가 되죠? 비교가. 그래서 우리가 스텔스 스캔, 핀 스캔들 스캔, 엑스마스 스캔, UDP 스캔은 포트가 시스템에 오픈되어 있을 때는 응답이 같아요. 같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 그리고 뭉답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시험으로 해서는. 그런데 닫혀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죠? 스텔스 스캔에서는 닫혀 있을 때는 리셋 패킷이 돌아오지만 UDP 스캔에서는 ICMP 언리처블 패킷이 돌아온다는 거. 꼭 ICMP 언리처블 응답이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 번. 앞으로 또 나오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특히 별표 3마리, 4마리. 마음 같아서는 한 100개 정도 별표 치고 싶은데 일단 3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마치고 여덟 번째 이제 소스 포트 스캔이 있다라는 건데 특정 소스 포트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하는 잘못된 그런 액세스 정책을 이용한다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85포트 같은 경우, 80번 포트 같은 경우는 웹 서버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웹을 사용하니까 괜찮아 라고 신탄지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파이어월에서 방화벽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그죠? 신뢰하는 것들을 악용해서 하는 소스 포트 스캔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캐닝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또 앞으로도 계속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겁니다. 자,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션 4, 네트워크 공격이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공격들을 일반적인 고전적인 공격과 좀 다르게 네트워크 공격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네 번째가 네트워크 공격입니다. 네트워크 공격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스니핑. 스니핑입니다. 스니핑. 자, 스니핑도 하나의 공격입니다. 스캐닝도 공격입니다. 스니핑도 공격입니다. 스니핑도. 그런데 다 같은 공격인데 얘를 무슨 공격이라고 그러냐면 스니핑을 소극적 공격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공격.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공격은 공격인데 얘네들은 소극적 공격이라고 해요. 그냥 훔쳐보기만 하는 거죠. 지나다니는 패킷을 훔쳐보는 거야. 예를 들어 옆집에 담 너머로 이렇게 누가 사나 이렇게 겼는지 이렇게 넘어보는 이런 정도를 스니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대신 거기에 해를 입힌다든가, 넘어가서 뭘 훔쳐온다든가 이러진 않아요. 파괴시킨다든가, 지운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소극적 공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소극적 공격. 얘를 제외한 스니핑과 같은 이러한 훔쳐보기라든가 스니핑 공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들은 적극적 공격이에요. 스캐닝 공격도 적극적 공격입니다. 스캐닝 공격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리. 랜카드의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사용하여 로컬 네트워크를 지나는 암호화되지 않은 모든 트래픽을 받아들여 패킷을 도청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는 뭐냐면요. 랜에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여기에 물론 라우터도 하나 간단하게 그릴게요. 라우터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스위치, 허브가 있다라고 봐도 되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다라고 봅시다.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PC가 세대를 한번 그릴까요? PC 세대 정도. PC1이 있고, 그 다음 PC2가 있고, 그 다음 PC3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스니핑을 하는데, 이제 스니핑이라는 건 어떤 공격자가 예를 들면 공격자를 빨간색으로 오랜만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공격자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PC를 놓고 공격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공격자도 당연히 이쪽으로 연결이 접속이 됐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랜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모든 패킷을 얘가 훔쳐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스니핑이라는 것은. 그런데 훔쳐보려면 예를 들어서 PC1이 PC3와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을 공격자가 훔쳐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얘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대신 응답을 해서 둘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연결이 돼야지 그냥 지나다니는 이런 패킷을 훔쳐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 스위치에서는 더 어려워요. 얘가 왜 그러냐면 스위치에서는 각 포트마다 해당되는 포트마다 포워딩을 시켜가지고 둘만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트에서는 둘만이 통신하는 얘를 훔쳐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가 스위치가 아니라 허브라면 좀 쉬워진다는 거죠. 허브라면 모든 포트에 브로드캐스트를 하기 때문에 스위치는 원하는 해당 포트에만 포워딩을 해서 물론 처음에는 플러딩이라고 해서 모든 포트에 한번 플러딩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한 기록이 있는 그런
호스트들끼리의 통신은 우리가 포워딩을 시켜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용자나 공격자, 공격자도 하나의 사용자니까 그 패킷을 훔쳐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허브에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는 게 나오죠.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고. 자,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는 뭐냐면요. 해당 포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PC1과 PC3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응답을,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 계층에서는 뭐 스위치라고 봐도 되고, 스위치라고 봅시다. 스위치라고 봐도 되고, 허브라도 봅시다. 그 패킷을, 어떤 ARP 패킷을 보내면 맥을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IP도 담아서 보내겠지만, 여기 소스 맥이 있고, 데스티네이션 맥이 있어요. 이렇게 맥을 담아서 ARP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도달을 해요? 다 도달하게 돼요. 허브에서는. 다 도달하겠죠? 자, 공격자도 도달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보내는데 PC1이야, 얘가. 소스1이 PC예요. PC1이야, PC1. 데스티네이션이 PC3예요. PC. 그러면 ARP 브로드캐스트를 할 때는 PC3의 맥을 담아서, IP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맥만 가지고는 좀 설명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ARP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IP 할 때는 두 개, 여기는 지금 이 계층에서는 또 맥이 있기 때문에 달라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스 IP와 그 다음 데스티네이션 IP, 그 다음 소스 맥과 데스티네이션 맥.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뭐 상태는 달라요. 실제 요 의미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소스 IP는 누구 IP일 거예요? 누구 IP일까요? PC1의 IP죠. 자, PC1의 IP죠. 그 데스티네이션 IP는 누구? PC3의 IP입니다. PC3의 IP 주소예요. 그 소스 맥은 누굴까요? 본인 거니까 알아. 예를 들어서 뭐 0, 1이에요. 0, 1. 그 데스티네이션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ARP 브로드캐스트라는 거거든요. 맥을 알아내려고. 자, 맥을 알아내려고. 그래, 비워서 보내거나 영어를 채워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 누구누구한테 도달되냐면, 자, 일단 라우터 도달하죠. 공격자에게도 도달하죠. PC2에게도 도달하죠. PC3에게도 다 도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라우터가 봤더니 데스티네이션 IP가 자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파기. 공격자가 받았는데도 자기 데스티네이션 IP가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파기시켜버려요. 그 다음 PC2가 받았는데 데스티네이션이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PC3가 봤더니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 주소가 자기 거야. 그러면 PC3만 누구한테 응답을 하냐면 PC1한테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유니캐스트로. ARP 처음에 찾을 때는 브로드캐스트로 전부 다 전송을 하지만 자신의 IP를 패킷을 열어보고 까보고 데스티네이션이 자기면 본인만 유니캐스트로 누군 이제 알잖아요. 데스티네이션 IP를 알잖아. 담아서 보내니까. 하지만 자신의 데스티네이션인 PC3의 맥은 모르니까 PC1은 전송을 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보낼 때 이 비어있는 맥에 PC3의 자신의 맥 주소를 여기다 담아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F0 담아서.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PC1은 뭐를 알았어요? 데스티네이션 맥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데이터를 PC3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로 랜을 통신할 땐 이렇게 통신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떤 PC1이 데이터를 PC1에 보내는 데이터는 누구만 받을 수가 있어요? PC3밖에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랜에서 랜 자체가 데스티네이션이 자기 IP가 아니면 응답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처리를.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공격자도 다른 PC도 이 제나다는 패킷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지금 현재는 일반 모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랜 인터페이스 쪽에서, 랜 카드 쪽에서. 뭐 얘가 서버든 일반 PC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랜 인터페이스에서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바꿔줘 버리면, 물론 얘는 리눅스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리눅스에서. 윈도우즈에서는 프라미스큐어스 모드가 없습니다. 리눅스에서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자기 랜 인터페이스 얘를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바꿔버립니다. 모드로. 바꿔버리게 되면 일반적인 랜 모드에서는 자신이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만 응답했어요? PC3만 응답해요. 하지만 이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를 바꿔버리면 모든 패킷을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응답을 해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얘기는 공격자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랜 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패킷을 훔쳐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프라미스큐어드로 설정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역으로 생각하면 스니핑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PC의 랜카드는 이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멀티캐스트 모드로 또는 일반 모드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이 프라미스큐어스 모드가 나왔다는 얘기는 스니핑이라는 얘기다. 어디에서 사용해요? 리눅스에 사용하죠. 그 밑에 보면 279페이지에 보세요. 이게 리눅스에서 인터페이스 이더넷 제로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살짝 그 흐리게 네모칸 쳐진 게 있죠? 프라미스크로 돼 있잖아요. 얘로 봤을 때 이거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죠. 다음은 인터페이스 리눅스에서 어떤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라고 했을 때 시험에서는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시 안 해놓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쭉 보면 프라미스큐어스로 돼 있다. 그러면 스니핑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공격자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고 이 설명이 그 박스 안에 있는 프라미스큐어스 모드일 때 왜? 일반적일 때는 해당 데스티네이션이 해당 PC만을 응답을 하지만 응답을 해도 둘이 통신이 가능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아니면 파기시킨다는 얘기는 다른 패킷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들여요. 하지만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만들어 놓으면 모든 지나다니는 패킷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모드가 프라미스큐어스 모드입니다. 뭐 찾아보면 잡동산이나 여러 가지 막 잡다한 걸 다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프라미스큐어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거는 이래요. 이 이미지를 놓고 스니핑 공격이라는 거 알아야 돼. 어디에서? 프라미스큐어스로. 물론 와이어샤크로 했을 때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이미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도 그대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 책에서 나왔다라고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 나오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맞춰내면 중요한 거지. 근데 뭐 가끔 뭐 어디서 뭐 적중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해서 맞춰내면 되는 겁니다. 적중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책에서 적중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적중입니까? 내용에서 알아서 다 나오는 거지. 뭐 어디는 안 나오겠어요. 그죠? 자, 280페이지. 특징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격 기법으로. 그렇죠. 일단은 스캐닝하고 스니핑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적극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침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더넷상에서 전달되는 모든 패킷을 분석하여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패킷을 도청을 한다.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바꿔서 리눅스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면 TCP 덤프라든가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패킷을 분석할 때가 있어요. 그때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를 도청을 한다. 그럼 많이 되겠죠. 그 다음 공격 기법. 허브 환경에서의 스니핑 쉬워요. 왜 그래요? 허브는 어떤 데이터를 받는 모든 포트에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브로드캐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받아볼 수 있잖아. 데이터를 얘가 지금 여기 허브죠, 지금 상태가 허브예요. 데이터 전송되고 있는데 단둘이만 꼴랑, 딸랑 전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 인터페이스까지도 다 도달을 해요. 다만 읽어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러면 공격자도 연결만 돼 있다면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브 환경에서의 이 스니핑은 아주 쉽습니다. 자, 허브는 모든 패킷을 브로드캐스트 하기 때문에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를 사용하면 모든 패킷을 전송받을 수 있으므로 스니핑 도구로 저장 분석이 가능하다. 허브 환경에서는 쉬워요. 자, 충돌 도메인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스위치 환경에서의 스니핑 두 번째 있죠. 얘는 어려워요. 왜? 스위치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꼴랑 단둘이만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포워딩을 시키기 때문에 해당 포트로만. 그렇다면 공격자가 이쪽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이쪽으로 패킷이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자, 보면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맥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패킷을 어떤 목적지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해당 포트로만 패킷을 포워딩을 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허브 환경에서와는 달리 패킷은 실제 수신 대상에게만 전송되므로 그렇잖아요. 포워딩. 공격자가 아무리 인터페이스를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하였더라 하더라도 패킷을 훔쳐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 왜? 이쪽. 왜? 얘네들은 세션 이렇게 포트가 연결되면 얘네들끼리만 전송이 된다는 거죠. 허브일 경우는 다 도달하고 물론 실제로 받아들이는 애는 얘겠지만 공격자가 스니핑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브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위치 허브 환경을 허브 환경화로 스위치를 더미 허브화로 만드는 공격이 무슨 공격이다? 스위치 제밍 공격입니다. 스위치 제밍 공격. 스위치를 공격을 해서 어리버리 만드는 거예요. 허브처럼. 어리버리 만들게 되면 더미 허브화 만들어버리면 브로드캐스트를 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격자가 스니핑을 하는 거죠. 스니핑. 자, 스위치를 더미 허브화 만드는 공격 기법이보다 스위치 제밍. 나온다 했더니 한번 나왔죠? 스위치 제밍 공격. 자,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스위치 환경에서 또는 더미 허브 환경에서 이 랜 환경에서의 공격 기법이 ARP 스푸핑이라든가 또는 리다이렉트 이런 공격 또 스위치 제밍 공격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스위치 제밍 공격 나오죠? 자, 공격자는 위조된 맥 주소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흘려보낸다. 그럼으로써 위조된 맥 주소를 가진 패킷을 계속해서 보냄으로써 스위치가 허브처럼 동작하게 된다. 왜? 캐시가 풀로 꽉 차기 때문에. 그렇죠? 처리되면 처리 제도 가지고 있지만 이 스위치에는 ARP 캐시가 있죠? 이 맥을 흘려보내면 ARP 캐시에 꽉 차겠죠? 그럼 나중에 에라 나도 모르겠다. 다 플로딩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스위치에서. 그러다면 그것이 더미 허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 밑에 이제 ARP 스푸핑이 나옵니다. ARP 스푸핑은 자, ARP 스푸핑이라는 얘기는 지금 2계층에서는 뭐를 가지고 통신했어요? 맥을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3계층에서는 IP만 가지고도 통신을 하게 되죠. 다만 이 2계층의 ARP 브로드캐스트에서는 IP는 상대 측 호스트까지만 이거를 맥 주소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통신은 뭐를 가지고 해요? 맥 주소를 가지고 통신한다는 얘기죠. 근데 ARP 스푸핑이라는 건 변조죠? 뭐를 변조를 하겠어요? 맥 주소를 변조를 하겠다는 얘기야. ARP 스푸핑은. 자, ARP 스푸핑도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어이쿠. 자, ARP 스푸핑 같이 설명드리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ARP 브로드캐스트에서 처음에 전송을 할 때, 자, PC1과, 지금 PC1과 통신한다고 봅시다. 자, PC1과 다시 누구하고 통신해요? PC3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PC1과 PC3가 통신을 하게 되면 일단 ARP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 모두 전송이 돼서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긴 지금 PC1은 소스 IP는 PC1의 IP를 담을 것이고 그 다음 데스티네이션 IP는 PC3의 IP를 담을 거예요. 그 다음 소스 맥은 자신이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맥을 담아서 전송을 할 것이고 데스티네이션 맥은 일단 비워서 보내겠죠.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 맥을 안다면 그대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죠. 그게 이제 스위치에서 스위치 캐시에 맥이 있다면 그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쪽 포트로 그대로 포워딩 시키기를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ARP 브로드캐스트를 PC1이 날렸어요. 그러면 라우터, 공격자, PC2, PC3까지 다 도달을 했겠죠? 그러면 누가 응답을 해야 돼요, 이제?
패킷을 까봤더니, 열어봤더니, 까본다니까 좀 그러네. 열어봤더니 자신의 IP 주소야. 그럼 누가 응답을 한다고 그랬어요? PC 3이 응답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겠죠. 그런데 이 PC3보다 시간차 공격으로 공격자가 엿보고 있다가 공격자가 먼저 자신의 맥을 담아서 응답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누구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누구하고? 당연히 공격자의 맥을 담아서 공격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0, 3이에요. 담아서 공격자가 PC3보다 먼저 응답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PC1과 공격자가 통신할 수 있게 되겠죠. 시간차 공격입니다. 시간차 공격. 물론 리다렉 중간에 껴가지고 공격자가 응답을 하고 PC1이 공격자가 보낸 그 데이터를 공격자가 보고 다시 누구한테 전송을 해줘요? PC3로 다시 전송해주는 얘가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면 얘가 ARP 리다이렉트 공격이 되는 거예요. 좀 전처럼 미리 응답을 해서 동작을 한다든가 ARP 리다이렉트 공격 뭐 얘도 ARP 리다이렉트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맥 주소 같은 경우는 변조해서 보내죠. 자신의 맥으로. 그러면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공격자와도 연결이 된다. 물론 이 ARP 스푸핑 공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시간차 공격도 있고 리다이렉트처럼 중간에 끼워서 대리 응답해주고 데이터 받아보고 다시 전송해주고 이런 경우가 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당히 속도도 느려지겠죠. 리다이렉트 공격을 할 때는 뭐 속도라든가 이런 차이도 있겠고 어쨌든 이 계층에서의 공격은 뭐 ARP 스푸핑 같은 경우는 뭐 맥 주소를 맥 어드레스를 변조해서 공격을 한다. IP 스푸핑은 IP 주소를 변조를 했었죠. 비어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IP로. 또는 맥 스푸핑은, ARP 스푸핑은 맥 어드레스를 변조하고 없는 맥, 또 존재하지 않는 맥, 비워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ARP 스푸핑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지금 스니핑, ARP 브로드캐스트 또는 ARP 스푸핑, ARP 리다이렉트를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찬찬하게 동영상 강의 리플레이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1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원리가 표현이 됐으니까 한번 펜으로 잘 짚어가면서 이 설명과 대입을 매핑을 시켜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281편에 이제 대응 방법이 나오죠? 대응 방법이. 자, 대응 방법이 나와요. 하죠. 대응 방법 중요하죠. 항상 공격. 자, ARP 스푸핑 지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몇 번 나오고 2차에서도 나오고 1차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대응 방법이 첫 번째 암호화예요. 암호화. 여기 전송되는 이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게 되면 함부로 스니핑 할 수가 뭐 받아봐도 읽어볼 수가 없겠죠. 자, 암호화고요. 기본적으로. 그래 SSL 웹상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프로토콜 SSL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 PGP, SIM 이거는 이제 메일 암호화 프로토콜이고 프레티굿 프라이버시라는 필 짐머만이 만든 그런 메일 암호화 프로토콜이에요. SMIM은 이제 멀티미디어 메일 전송인데 시큐어라고 해서 이것도 암호화 프로토콜이고요. 그다음에 SSH 같은 경우는 원격 접속 암호화 프로토콜이죠. 22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거. 텔넷의 그 암호화 세션 강화한 버전입니다. 보안 강화. VPN 같은 경우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다 암호화와 관련된 거죠. SSL, PGP, SMIM, 또 SSH, VPN 이게 다 암호화와 관련된 겁니다. 뭐 셋 프로토콜도 있고요. 일단 암호화하게 되면 스니핑은 방어하는 데 좋다. 왜? 훔쳐보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하면 함부로 훔쳤더라도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스위치에서의 스니핑 방지 맥 주소 테이블을 정적 지정을 해준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정적 지정을 해서 맥을 아예 여기에서 너는 1번 PC는 뭐 1번 PC IP와 맥을 PC3의 맥과 그대로 고정적으로 딱 설정을 해놔버립니다. 그럼 중간에서
가로채기가 어렵죠. 대리응답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자, 스위치에서 맥은 뭐 대문자죠. 미디 액세스 컨트롤. 맥을 정적 설정한다. 당연히 정적 설정하는 명령어도 나왔어요. 참고로 뭐냐면요. ARP입니다. 마이너스 스태틱 정적입니다. 그 다음 IP 주소와 매핑할 IP 주소와 그 다음 매핑할 맥 주소하고 엔터키 치면 정적으로 설정이 돼버려요. 당연히 나왔죠. 원리 나오고 대응 방법 나오고 정적 설정하는 거. 대응 방법에 정적 설정하는 이 명령어 이것도 나왔어요. 시험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적으로. 왜냐면 지금 동적이잖아요. 동적이기 때문에 대리 응답할 수도 있겠고 중간에 가로챌 수도 있겠고 아무 맥이나 흘려보내고 계속 전송해서 이 스위치에 맥 캐시, 맥 테이블, 임시 버퍼에 꽉 차게 함으로써 더미 허브와 만들어서 브로드캐스트에게서 다시 훔쳐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니까 정적으로 하게 되면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맥 주소와 포트를 1:1 매핑시킨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포트를 정적 설정을 한다는 것과. 그 다음 3번. 스니핑 탐지 도구를 위한 방지. 그렇죠. 프라미스큐어스 모드의 호스트를 스캔 탐지하여 필터링하고, 일단, 필터링에서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라면 스니핑을 의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핑이나 ARP를 이용하는 방법과 안티 스니프와 같은 탐지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스푸핑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변조죠. 지금은 스니핑에서 훔쳐보는 거였었어요. 이 변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ARP 스푸핑 공격은 맥 변조, 뭐 IP 스푸핑은 IP를 변조하는 것들이고요. ARP 스푸핑 보세요. 원리, 로컬에서 통신하고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에 맥 주소를 공격자의, 그렇죠. 맥 주소로 속여. 아까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공격자 거를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되면 둘이 연결해서 데이터를, PC1이 보낼 데이터를 훔쳐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버나 공격자에게 향하도록 변경을 한다. 특징, 공격자는 패킷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목적지로 재전송하여 연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렇죠. 중간에 이걸 ARP 리다이렉트 공격이라고 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목적지로 전송을 한다든가 또는 중간에서 가로채서 중간자 공격으로 ARP 리다이렉트는 받아서 또 누구 얘한테 보내주고 또 얘는 다시 공격자로 받아서 공격자가 PC1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격도 훔쳐보고 그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뭐 갑자기 랜의 뭐 속도가 느려진다든가 이럴 경우는 ARP 리다이렉트 공격을 의심해봐야 된다. 또 스푸핑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응 방법 ARP 테이블을 정적으로 지정한다?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스푸핑도 ARP 스푸핑이니까. 그 다음 이번 IP 스푸핑, IP를 변조하는 거죠. IP 주소를 위장하여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가는 패킷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패킷을 위조하여 IP 라우팅을 가로채야 하므로 도수 공격이나 스위치 제밍, ARP 스푸핑 등 두 가지 이상의 공격 기법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IP 스푸핑은 모든 공격의 선행작업일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선행작업일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 안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서버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네트워크에서는 IP 스푸핑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공격. 그다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공격자가 신뢰관계의 호스트만인 것처럼 서버를 속인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증을 한번 받아놓은 거의 맥을 자신의 맥으로 찾아서 계속해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속임수죠. 속임수. 그 다음 2번 특징. IP 스푸핑에 성공한 공격자는 신뢰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버로부터 패스워드 요구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 이미 인증을 따놓은, 그죠? 인증을 받아놓은 그 맥이나 IP 주소를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IP를 가지고 접속하게 되면 서버가 인증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IP 스푸핑이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고. 283페이지. 대응 방법. 신뢰관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참 대응 방법까지도 않아요. 신뢰된, 그러니까 뭐 친구와 신뢰되면 서로 막 돈도 주고받고, 야, 걔가 말하면 다 믿어주고 하는데, 아예 아무리 친한 친구도 신뢰관계 없는 거로 한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스푸핑, 변조당할 일이, 사기당할 일이 적어진다는 얘기고.
그 신뢰된 시스템의 맥 주소를 정적 지정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외부 유입 패킷 중에서 출발지 주소 IP의 내부망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패킷을 라우터에서 패킷 필터링을 사용해서 차단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패킷의 내부망 소스 IP가 출발지 IP가 내부망일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출발지 IP는 보내는 사람이 IP이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야 된다는 거고. 내부 사용자에 의해서 공격은 각 시스템에 TCP 래퍼라든가 SSH, TCP 래퍼라든가 소형의 어떤 데모를 방어할 수 있는 방화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간 설명을 드렸었어요. 전에 시스템 보안 할 때 그 SSH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R로긴 등과 같이 패스워드 인증 과정이 없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걸 R로긴이라든가 R쉘을 대용으로 텔넷의 대용, 텔넷, R로긴, R쉘의 대용으로 나온 것이 SSH죠. 시큐어 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블라인드 스푸핑이 있고 넌 블라인드 스푸핑이 있습니다. 스푸핑 중에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기법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DNS 스푸핑이 나오죠.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스푸핑의 세 번째죠. DNS 스푸핑. IP 스푸핑 끝나고. 자, DNS 스푸핑 원리. 실제 동작 중인 DNS 서버를 마비짓고 그 대체 질의응답을 하거나 질의응답에 대해 좀 더 빠른 속도로 DNS 응답을 하여 공격을 한다. 시간차 공격이죠. 시간차가 여기 그 ARP 스푸핑일 때도 마찬가지죠. DNS 스푸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NS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PC가 있으면 여기 PC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PC가 있으면 PC가 있고요.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클라이언트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DNS 서버가 있어요. DNS 서버. DNS 서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어떤 인터넷이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자, 인터넷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 웹서버가 있어요. 웹서버. 자, 웹서버. 자, 웹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이 PC가, 이 클라이언트가 웹 접속을, 예를 들어서, 이 PC가 이렇게 쳐요. http 넷누리.com이라고 익스플로러에서 com이라고 입력시키고 엔터키를 쳤어요. 그럼 이 웹서버가 지금 넷누리예요. 넷누리. 입력을 시키면 바로 이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DNS 서버도 인터넷에, PC도 인터넷에. 자, 웹서버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요. 엔터키 치고 엔터키 치면, 넷누리.com 치고 엔터키를 치면 바로 넷누리 사이트로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디부터 찾아가요? 일단 넷누리에 대한 IP를 알기 위해서 DNS 서버를 먼저 찾아가지고, 야, 어떤 녀석이 넷누리.com을 쳤는데 걔 IP 주소가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DNS 서버는 지금 넷누리 .com이라는 도메인과 넷누리의 IP의 서버 IP가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123.123.123.123 이렇게 이미 DNS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DNS 서버는 넷누리.com의 DNS 서버 IP 주소는 웹 서버의 IP 주소는 123.123.123.123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리스판스를 하게 됩니다. 이 쿼리에 대한, 이걸 쿼리라고 그래요. 요청을 하는 걸 DS에다가 응답은 리스판스. 하게 되면 그 IP 주소를 가지고 그때에서 비로소 누구로 접속을 해요? 넷누리 사이트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넷누리 사이트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공격자가 이렇게 있어요. 공격자가. 얘를 계속 스니핑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얘도 시간차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이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넷누리.com을 치려고 해서 넷누리로 접속을 하려고 요청을 누구한테 해요? DNS에서 얘한테 야, 넷누리.com의 IP 주소가 뭐냐라고 DNS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DNS 서버가 응답하기 전에 이 공격자가 누구한테 응답하냐면 이 공격자가 자, 누구한테 응답을 하냐면 자, PC1한테 응답을 합니다. 먼저
DNS가 먼저 응답, 넷누리닷컴은 123.123.123이야 라고 응답하면 바로 넷누리 사이트로 들어가겠죠? 근데 공격자가 먼저 자신의 넷누리닷컴이라는, 자, 넷누리닷컴이라는 도메인과 IP 주소를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가 있을 거야. 여기에 이제 공격자의 사이트가. 여기에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에 공격자 사이트가 있어요. 공격자 사이트. 웹서버. 공격자의 웹서버가 있을 거예요. 공격자의 웹서버가 예를 들면 뭐 서버 주소가 111.111.111.111이에요. 그러면 이 공격자가 123.123.123.을 DNS, 원래 DNS가 응답하게 해주기 전에 공격자가 누구한테? PC한테, 클라이언트한테, 걔 IP 어드레스는 111.111.111.111이야 라고 먼저 응답을 해줘요. 그럼 이 PC는 뭐 누가 해주는지 모르죠.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접속을 하게 돼요? 이제는 공격자가 원하는 공격자의 어디로?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PC는 넷누리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자로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넷누리 사이트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면 넷누리에 들어간 것처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개인정보 이런 것들 다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도메인 네임을 또는 IP 주소를 가지고 이 매핑하는 이것을 바꿔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DNS 스푸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잘 이해되시죠? 시간차 공격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DNS 서버 자체를 공격할 수도 있어. 또 DNS 서버의 캐시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걸 DNS 캐시 포이즈닝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건 상과목에서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로 우리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스푸핑이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가서 한번 기회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동작 중인 DNS 서버를 마비시키고 대체 질의응답을 하거나 대체 질의응답하죠. 공격자가 자기의 IP를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로 응답을 하게 되죠. 도메인 네임으로 접근 시 DNS 서버를 통해 해당 IP 주소를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을 한다. 자, 이거 이렇게 전송도 해줍니다. 특징. DNS 서버에 질의를 할 때 패킷 탐지하여 실제 DNS 서버보다 빠른 응답으로 잘못된 IP 주소로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DNS가 먼저 응답을 해버리면 원하는 넷누리 사이트로 접속을 할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 IP 주소를 가지고 먼저 DNS보다 먼저 응답을 해주면 그 다음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한번 받으면 그대로 공격자의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된다. 대응 방법. 2차 DNS 서버에 여러 DNS 서버를 두고 도수 공격 등으로 DNS에 무력화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의 경우 그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뭐 호스트 파일에 저장을 한다. 호스트 파일도 저장하면 좋습니다. 그 호스트 파일에 저장됐다면 밖에 로컬 DNS 서버 주소까지 찾아가지 않고 이 안에서 처리해서 바로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안 네트워크 보안 실습을 할 때 좀 많이 하거든요. 이 실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푸핑 공격이었어요. 스푸핑 공격. 예. 스푸핑 공격이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284페이지에 이 세션 하이제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공격을 거의 마무리 지고 이제 세션 하이제킹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